안녕하세요. 뻔뻔한북 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 앞으로 금리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 은행이 어떤 스탠스로 굳히기에 들어갈 것인지를 스멜 그 냄새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건데, 대출금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 전형적인 도식처럼 기준금리가 내리면 은행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하는 법칙을 지금 완전히 벗어난 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대출금리가 0.14% 정도 상승. 이 상승세는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대출금리 중에서 주담대금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금리 부담에 대한 가중은 더욱더 쏠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은행이 이렇게 대출금리 올리고 반대로 예금금리 어떨까요? 한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저축성 수신금리,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 형태로 받는 그런 금리를 말합니다. 전월 말 대비 0.0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예대금리,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 차는 1.22%로 0.09% 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대 마진의 폭은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이 지금 대출 규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대출 수요가 훅 하고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예금금리는 빡세게 낮추고 대출금리는 반대로 빡세게 올리는 극과 극은 서로 통하게 돼 있다. 뭘로? 은행 영업의 극대화라는 방향. 이것도 은행이라는 기업의 영업 본질이니까 가타부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명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1금융권에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주담대 민족 말갈기를 달리는 멈추지 않는 이 증가세, 우회해서 2금융권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고, 한은의 발표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지표상으로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가 대출금리 1금융권과는 달리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이 0.65% 하락. 아니 1금융권은 지금 대출금리 올리고 있는데, 아니 PF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금융권이 오히려 주담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0.03% 하락. 상호금융 역시도 0.01%. 여기는 살짝 상승 추세고요. 새마을금고 여기가 지금 대출금리 0.2% 하락 추세여서, 가뜩이나 이 새마을금고가 최근에 주담대 부분에서 1금융권 40년에서 30년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축소하는 와중에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40년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상호금융권이 DSR 50%를 똑같이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만 만기 이 40년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유리한 대출 조건을 갖춘 관계로 풍선 효과는 새마을금고 쪽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 이 전체적인 1금융권 대출 축소 상황 속에서 2금융권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한은의 가중평균금리 상황을 봐도 지금 부채 문제는 정말 엄청난 생존 본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여전히 빚 문제 부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아시아 쪽 경제 위험이 커졌다라는 자체 보고서 내면서 중국의 무역 갈등 11월에 아마 최고치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 판에 성장세로 그동안 일관했던 아시아 경제 상황, 중국이 흔들릴 가능성 높아서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커지니 당연히 지금 엄청난 대변화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중국은 부동산 조정 장기화, IMF에서 꼭 집어서 보고서를 아주 날카롭게 들이대고 있죠. 지금까지 중국 전반적인 산업의 가장 동력을
힘없이 떨어뜨린 장본인이 과대평가됐던, 그리고 그 과대평가를 쫓았던 기대 심리가 물고 들어온 부채까지도 낱낱이 문제가 됐던 중국의 부동산, 철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지금 시장 약세 현상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경제 전반을 지금 약화시켰던 장본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조 현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중국이 지금 경제 상황은 11월부터 벌어질 수 있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서 본격 그 장은 링 위에 올라서서 서로 간에 한쪽이 정말 엎어질 때까지 두드려 패는 양상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아시아의 경제 새우 등 터지기로 고스란히 전가가 될 거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서로의 싸움 말릴 수도 없는, 그냥 관망하다가 피 튀기는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악재 중에 악재를 겪을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다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이 특히나 이런 부분이 취약한 건 바로 초반에 한은의 보고서에서도 본 것과 같이 풍선 효과로 비견되는 주담대 추세가 카드론까지 건드리는 영역 확대. 절대로 주담대 수요가 카드론까지 간 적이 없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이전에 이 가계대출은 이런 집값의 낙폭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에선 무리한 대출을 절대로 일으키지 않았던 전례가 다반사였는데, 이런 얘기 옛말 됐습니다. 고스란히 이익금융권으로 번진 것을 한은의 오늘 시중은행 가중평균 보고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익금융권 나홀로 증가폭 확대. 조금이라도 더 받고 조금이라도 더 길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갈아타려 했던 수요가 고스란히 이익금융권에서 달리기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렇게 한국은 부채의 발목이 꽉 잡혀 있는 겁니다. 만약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위안화는 고스란히 그 가치 떡락으로 가게 돼 있고, 지금도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상황에선 더욱더 그 영향을 동조화라는 이름도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그냥 똑같이 카피해 놓은 것처럼 위안화 약세 궤적을 그대로 밟게 될 거예요, 원화는. 당연히 이렇게 환율이 폭등을 하게 되면 물가는 미친 듯이 다시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하죠. 가뜩이나 경기 침체의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파다할 만큼 한국 성장률이 수출도 이번에 3분기 마이너스 0.4% 정도로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선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한은이 발표한 시중은행 가중평균금리는 아주 의미 있는 보고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채 문제가 지금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취약하고요. PF 문제로 가장 도마 위에 올랐던 이금융권에서 버젓이 주담대 금리를 내리면서 고객을 유치를 했으니까 아무리 1금융권이 대출 창고 무지막지하게 닫았어도 전혀 소용이 없었던 가계부채 증가율, 효과적으로 맞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묘한 게, 이렇게 가계부채는 폭주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사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시중에 대출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풀렸는데 이 돈 다 어디로 갔어? 결국엔 지금 분양가 너무 올라서 신축 쪽 수요가 많이 딸린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대출 땡겨가지고 얼어주고도 신축으로 간 게 아니라 매매 시장에서의 구축 선택지 쪽으로 움직였다는 건데, 이 말인 즉슨 실수요가 이번 두 달간 6월, 7월 상승세를 견인했다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두 달간의 상승세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자본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두 달간 바짝 올랐던 집값이 당연히 오래가지 못하지. 거금 굴리고 또 굴리는 말똥구리 같았던 부동산 기저에서 움직였던 거대 자본이 빠져있는 장세는 절대로 상승세가 오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6월, 7월 반짝했다가 8월부터 빠지기 시작, 지금 11월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집값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분양시장도 일부 서울의 상급지만 거대 청약 수요가 몰린 거지, 경기권 지방은 거의 악성 미분양이 본물 터지듯 나오는 바람에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현재 영업이익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얘기죠. 현대건설 3분기 영업이익 1143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53%가 줄었습니다.
반토막 난 거죠. 삼성물산 역시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 줄어버렸고요. 대우건설, 거의 최악의 실적을 받아들었는데 3분기 영업이 623억, 무려 67% 이상의 감소 추세로서 건설사, 그러니까 간판이 대형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곳들 중에선 가장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얼마 전에 있었던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그냥 단순한 빅테크 기업들에만 한정이 된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에서도 고스란히 그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대우건설은 일찌감치 유급휴직, 희망퇴직으로 인건비 낮추는 방향으로 갔었고요. 포스코 E&C는 성과급과 임원급여 삭감으로 이어졌고, 롯데, GS건설 등등 성과급 미지급이라는 상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3분기 영업 실적이 왜 이런 액션을 취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사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선제지표 아닙니까?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제조 사업도 완전히 지금 찬바람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유럽도, 특히 독일은 부동산이 휘청거리면서 전반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제조업 자체도 지금 나락으로 빠지고 있죠. 폭스바겐 영업이익이 42%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액수로는 4조 2천억. 이거 어마무시하죠. 임금 당연히 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는데 10%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전체 직원이 12만 명인데 3만 명 정도가 잘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가장 한국 부동산을 닮은 독일 부동산 초토화와 더불어서 제조업도 이런 타격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선 집값만 나홀로 고공행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 집값 추세가 꺾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산업 동향도 같이 가는 거고요. 그러니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확실히 눈에 띄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서울은 0.08%로 지난주보다 더 내려앉았고, 경기도는 살짝 상승세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경기도 실거래가는 상당히 낙폭이 큰 거래가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 되면 좀 지표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인천은 확연히 마이너스로 가기 일보 직전이죠. 0.01%. 실제 거래가에서도 상당히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은 거의 마이너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느니 시중은행 가중평균금리에서도 밝혔듯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은 제한적이다. 그만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회적 대출 수요는 11월부터 본격화될 무역 분쟁으로 인한 타격이 금융시장에 불어닥칠 걸 예상 못하고 끝까지 부채 추이는 늘려가는 게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집값을 사정없이 내리누를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왜 미리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였냐면 3분기 영업 실적이 고스란히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기승전은 집값 하락 결론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실사판이라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확실히 시중은행 가중평균 금리만 봐도 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는 자금들이 꽉 막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장세가 당연히 약세로 가게 될 건 이렇게 지금 자금이 경색 수준이고, 이 부채 부분에선 풍선 효과까지 나와서 향후 금융시장이 급변하게 되면 엄청난 가격 급변동을 일으키게 될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은 최대의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후반부랑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